네, 안녕하세요. 코웍스 민간협력사업지원센터의 김하영입니다. 네, 앞서 진행되었던 2026년도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공모 방향에 이어서 공모 제안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시기 전에 배부받으셨던 공모 안내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안서 작성 방식 그리고 예산서 작성 방법에 대한 가이드가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안내서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발표는 제안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로 심사 절차와 기준, 그리고 가점 기준, 기타 유의사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절차와 기준입니다. 전반적인 공모 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 약 2달간 공모 제안서를 접수받게 되고요. 이 제안서를 접수받은 걸로 사전심사, 서면심사, 면접심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심사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후보 사업들을 선정하게 되고 약정 체결 이전에 약정 체결을 위한 실행 협의를 거친 뒤에 약정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안형 사업 같은 경우는 이후에 착수 조달 단계가 하나 더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중에서도 사전 심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심사는 서면심사, 면접심사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공모 참여와 지원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결격사항은 없는지, 감점사항들은 없는지, 그리고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등을 이제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사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후에 서면과 면접심사 자체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서면심사를 잘 통과하는 것이 관건이 될 텐데요. 그래서 사전심사에서는 어떤 사항들을 점검하는지 알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전심사는 크게 지원 자격 적격 여부, 감점사항, 결격사항, 그리고 지원 제외 대상, 기타 확인사항 순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각 항목별로 자세한 내용과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항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어떤 서류들을 가지고 사전심사가 진행되는지를 잠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서류들이 1차 면접심사에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 서류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 빨간색 네모 표시가 되어 있는 필수 제출 서류들은 제출하시지 않는 경우에 감점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별표 표시된 4가지 서류들은 제출하시지 않는 경우에 결격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여서 제출하시기 전에 잘 이 필수 서류들이 준비가 되었는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의 사전심사 항목들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 자격 적격 여부인데요.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은 국내 정부 부처, 지자체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시민사회 단체, 사회적 경제 조직, 대학 및 연구기관에 한해서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참여 가능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이 요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필수 서류 제출 중에서 법인 증빙 서류를 토대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기관 유형별로 설립 근거와 어떤 법인 증빙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되는지 공모 안내서 16에서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류들을 확인하셔서 제안하시는 기관이 해당하는 법적 증빙 서류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설립 신청서나 고유번호증 같이 설립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서류들은 제출하시더라도 적격 서류로 증빙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사가 어렵다는 점을 꼭 유의하여 주시고요. 기관이 이전하거나 하면서 주소지나 소재지가 바뀌는 등 기재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최신본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기관이 하나의 사업팀을 꾸려서 제안하시는 컨소시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기관별로 모두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 각 서류들이 모두 그 기관별로 제출하실 수 있는지를 꼭 준비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전심사 점검 항목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코이카 인도지원처나 코이카 기업협력사업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사업으로 제안하시거나 사업 요소 중에 기자재 지원이 중심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 수행의 결과가 공여국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사업들은 제안하시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전심사 점검 항목은 결격사항인데요. 결격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서면이나 면접심사 자체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필수 서류가 제출 누락된 경우에는 제출 누락된 경우, 그리고 제안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정해진 제출처 외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기타 결격사항,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특히 첫 번째로 필수 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필수 서류 항목 중에 별표 표시된 네 가지 항목들, 제안서 제출 공문, 사업 제안서, 예산서, 사전조사 결과 보고서, 이 네 가지를 제출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결격 사항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서류들을 제출하실 때 유의사항은 공문회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내부 서류가 아니라 반드시 외부로 발송되는 시행문 형태의 문서여야 하고, 또 이 발송되는 시행 일자가 제출일 현재이어야 하며, 또 직인이 반드시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전자결제를 사용하지 않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글 파일로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날짜가 과거의 일자이거나 직인이 누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하는 파일이 제출하시기 전에 반드시 정상적으로 열리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파일이 압축하면서 오류가 생기거나 하면 파일이 열릴 수 없는 경우에는 손상된 파일의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결격사항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5년도부터 매크로를 사용하는 새로운 양식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오류가 있으면 예산서의 내용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 파일을 PDF로 변환해서 엑셀 파일과 PDF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모 안내서 145페이지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모 제안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결격사항의 대상이 됩니다. 신규 사업과 지속사업 본제안 모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 한국 시간 기준 11시 59분 59초 이전에 접수된 제안서만 정상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 이 코피스 시스템상으로 초단위까지 제출 시간 등이 확인되기 때문에 반드시 마감 시한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제출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나 마감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에 접속을 하면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한에 여유를 두고 제출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한 문의들이 있으시면은 코피스 담당자나 저희 코웍스 민간협력사업지원센터로 연락을 많이 주실 텐데요. 마감일 당일은 6시 이후에는 응대가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특이사항의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는 6시 이전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사업은 사전 수요를 본 제안 전에 미리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전 수요 제출과 본 제안 모두 두 가지를 완료하셔야지만 지속사업의 제안이 되는 점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해진 제출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결격사항에 해당이 되는데요. 공모 제안은 반드시 코피스라는 코이카 파트너협업 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를 받고 있고, 그 외에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등은 일체 불가합니다. 그래서 코피스를 제안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해주셔야 하고, 법인 회원, 개인 회원 모두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 점은 저희 공모 양식이 제출되는 코이카 홈페이지나 코피스에 첨부되는 코피스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코피스 제출하실 때 저장까지만 누르시고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저장은 말 그대로 중간 단계의 저장이기 때문에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제출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제출 버튼을 눌렀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시고, 제안서 제출하시고 나서는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꼭 제출하시기 전에 모든 사항이 제안하시는 내용이 맞게 들어가 있는지, 그 서류들이 잘 입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제출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한 제안서가 코피스 시스템상의 제안서 제출 상태이어야만 정상적인 제출 서류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제안서 제출 상태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피스에 먼저 접속을 하신 다음에요. 순차적으로 민관협력, 사업선정, 공모사업 제안, 그리고
사업 제안서 목록 조회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제안서 제출, 제안서 작성 중 같이 제가 본인이 작성한 제안서가 어떤 진행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제안서 제출이라고 나와야만 정상적으로 제출이 완료된 것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격사항의 마지막으로는 기타 항목인데요. 이번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공모에 제안하시는 사업기관 혹은 제안하시는 사업의 내용이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제안하시는 사업 내용으로 이미 다른 정부 부처나 지자체 그리고 민간 기관 등을 통해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을 우리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에 다시 제안하시는 경우에는 중복수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결격사항에 해당하고, 그 외에 지금 기존의 사업 과정에서 참여 제한 조치를 받아서 진행되는 기간이 제안서 제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위험지역 사업 중단, 선교활동 금지 등의 정부 주요 방침을 불이행한 경우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면접심사의 감점사항인데요. 감점사항은 최대 5점까지 부여가 됩니다.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민간협력사업 제재 이력입니다. 이전에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근 5년 이내에 경고 이력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 1회당 마이너스 1점까지 해서 최대 마이너스 3점까지 이 항목으로 감점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필수 제출 서류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필수 제출 서류 중에 별표 표시되지 않은 그 항목들은 누락됐을 경우에 한 건당 마이너스 1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여기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4가지 중에 첫 번째 민간협력사업 제재 이력을 제외한 나머지 3개를 합쳐서 최대 마이너스 2점까지만 적용이 되고, 그래서 합산해서 민간협력사업 제재 이력 마이너스 3점, 나머지 3개를 합쳐서 마이너스 2점 해서 최대 마이너스 5점까지 적용됩니다. 그리고 서류를 제출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모든 서류들이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원본 파일로 제출이 돼야 됩니다. 간혹 PDF로 변환을 해서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한글 파일, 저희가 올려드린 제안서 양식 그대로 원본 파일을 제출해 주시고, 또 목차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시는지 임의로 수정하지 않도록 누락되는 내용이 없는지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 중에 사업 책임자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책임자의 정보가 사업 제안서에 나와 있는 사업팀 구성에 있는 사업 책임자와 반드시 동일한 인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동일한지 확인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서류마다 날인이나 서명이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간혹 내용만 작성하시고 직인이나 서명을 누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직인이나 서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꼭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사업 단위로 제출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컨소시엄 구성기관 단위별로 모두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 이 앞에 나와 있는 사업 단위 제출 혹은 컨소시엄 구성기관 모두 제출이라는 서류들을 잘 확인하셔서 컨소시엄 구성기관이 모두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들을 하나만 제출하시거나 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모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감점사항에 해당이 되는데요. 간혹 이전 연도에 배포된 공모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매년 조금씩 개정사항이 발생하고 그 자료들을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코이카 홈페이지 또는 코피스에 올라온 최신 양식들을 활용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 중에 사전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문의가 꽤 있는데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진행하시면서 그 현장 조사 다녀오신 결과 보고서를 사전조사로 대체해서 제출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사전조사 결과 보고서도 따로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포된 양식에서 목차를 삭제한다던가 제목 양식을 바꾼다던가 등등 배포된 양식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시는 경우도 이렇게 될 경우에는 누락된 내용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식의 수정이나 삭제도 가끔 하지 않도록 반드시 그 올라온 양식 그대로를 사용해 주시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과와 산출물 지표의 기준치, 목표치가 누락된 경우도 감점사항에 해당합니다. 사전심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감점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준치와 목표치 누락건인데요. 여기서 사업 제안서 마지막쯤에 보시면 사업 이행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라는 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의 진행 현황과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성과 지표들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 지표들이 사업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만큼 기준치와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준치와 목표치 둘 중에 하나라도 공란, NA, TBD, 추후 조사 예정, 추후 작성 예정, 혹은 대시 이런 식으로 수치를 확인할 수 없는 방향으로 입력을 해주시는 것도 모두 감점의 대상이 되니까요. 반드시 정량적인 수치로 기준치와 목표치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공모안내서 134쪽에서 135쪽에 제안서 작성 방법도 나와 있으니까요.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가급적 빈칸이 없도록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기타 확인 사항인데요. 제안하는 사업이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치성 여부를 띠고 있는지, 그리고 제안하는 사업의 사업 대상 지역이 적색 또는 흑색 지역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지속 사업의 최대 가능 연수를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 유형별로 제한이 가능한 사업 수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외교부 해외안전경보 적색, 흠색 지역 금지 대상 여부는요,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 단위별로 이 경보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사업 대상 국가를 검색하신 다음에 그 국가의 여행경보 지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여행경보 지도를 클릭하셔서 그 국가 내에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대상 지역의 지도 경보가 어떤 단계인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지원 가능 연한이 진입형은 최대 6년, 성장형은 최대 9년까지인데요. 진입형은 사업기간이 2년, 성장형은 사업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소 2년 이상 사업기간이 반드시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지속사업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형 진입형의 경우에는 제안하시는 사업 유형에 따라 제한 가능한 사업 수가 다른데요. 신규 파트너는 진입형으로 최대 2건, 기존 파트너는 진입형과 성장형 합쳐서 최대 3건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제안하시는 기관이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사업 유형별 최대 제한 가능 사업 수가 다르니까요. 이 점을 꼭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사전심사 항목들을 잘 숙지하셔서 사전심사를 통과하게 되시면 다음으로는 서면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서면심사에서 적용되는 가점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점 항목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개발협력 생태계 일자리 창출, 파트너 기간 재원 초과 분담, 그리고 인큐베이팅 현지 지역조사 기반 사업 항목입니다. 이 중에서 인큐베이팅 현지 지역조사 기반 사업은 진입형 사업에만 적용이 되는 항목이고요. 전년도 공모와 약간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가점 항목 자체는 동일하지만 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도 공모에서는 진입형 사업이 5점, 성장형 사업이 3점으로 가점 배점이 조금 달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진입형과 성장형 가점 항목 배점이 최대 3점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성장형은 인큐베이팅 항목을 제외한 2개 항목을 합산해서 최대 3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가 있고, 진입형은 이 3가지 항목을 합산해서 6점 중에 최대 3점까지만 부여됩니다. 그래서 성장형과 진입형 모두 가점을 3점까지로 부여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가점 항목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하셔야 되는지를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발협력 생태계 일자리 창출 항목은 성장형과 진입형 모두 동일하게 최대 1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가점 세부 항목을 설명하기 전에 채용 유형과 채용 형태의 구분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용 유형 같은 경우에는 청년과 개발협력 인재양성 프로그램 참여 인력
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청년은 만 34세 이하의 한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한정을 하고 있고 군필자의 경우는 복무기간에 비례해서 최대 만 39세까지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개발협력 인재양성 프로그램 참여 인력은 그림 하단의 별표에 나와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참여 완료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그 가점 증빙 제출 자료로 해당 프로그램 경력 증명서나 수료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에 참여하다가 중도에 이탈한 사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참여를 완료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인력들을 제안서 제출 당시에 채용을 완료하였느냐 아니면 앞으로 채용 예정이냐에 따라서 채용 형태의 구분이 차이가 있는데요. 기채용 인력 같은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그러니까 2025년 4월 26일부터 제안서를 제출하는 시점까지 이미 신규로 채용이 완료된 인력을 기채용 인력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안서 제출 당시까지 채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약정책을 하기 이전까지 채용을 할 계획이 있는 인력들을 채용 예정 인력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2인 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1점, 청년을 1인 고용할 경우에는 0.5점, 그리고 개발협력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참여 인력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고용할 경우 0.5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점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들의 어떤 것인지 보면 공통적으로 개발협력 생태계 일자리 채용 확인서라는 코이카 배포 양식을 공통적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기채용의 인력 같은 경우에는 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 특질 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채용한 개발협력 인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프로그램을 완료한 경력 증명서나 수료증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가점을 제한하실 때 유의사항으로는요, 기본적으로 가점을 받아서 채용된 인력들은 의무적으로 사업 기간 동안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채용이나 인력 운영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용 계획에 있는 인력들은 반드시 약정 체결 전까지 채용이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채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약정 체결 이후 3개월까지의 기한으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채용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의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점을 받아서 채용되는 인력들은 기본적으로 정규직, 계약직 구분 없이 반드시 신규로 채용되는 인력이어야 하고요. 기존의 인력의 계약이 만료돼서 다시 재계약하는 형태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또 한 사람이 청년 채용 가점과 개발협력 인재양성 프로그램 가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에 대한 중복 가점이 불가하기 때문에 둘 중 한 가지만 가점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채용 인력 같은 경우는 채용 일자가 아까 제안서 제출 마감일자 3개월 전부터 제안서 제출 시점까지 신규로 채용된 기간이 맞는지 꼭 해당 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가점 증빙 제출 서류 중에 공통 서류인 개발협력 인재 채용 일자리 채용 확인서에 이미 채용한 인력을 채용 예정 인력이라고 잘못 체크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개발협력 기채용 인력과 채용 예정 인력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가점 대상 인력 1명당 각각 채용 형태에 맞는 증빙 서류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트너 기관 재원 초과 분담의 가점에 대한 내용인데요. 파트너 기관이 분담해야 하는 필수 분담 금액 외에 추가로 5% 이상 분담 시 1점, 10% 이상 분담 시 2점이 각각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분담 비율 같은 경우에는 필수 제출 서류인 예산서로 확인하기 때문에 이 가점을 증빙하기 위해서 별도로 제출하셔야 하는 자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으로는 제안하시는 기관이나 사업이 매칭 비율 완화 요건에 해당하시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지방 소재 기관이거나 장애 당사자 기관 혹은 장애인 단체에서 제안하신 장애 특정적 사업, 그리고 중소형 기관이 참여하시는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에는 매칭 비율이 기본적으로 8대2에서 9대1로 완화가 되기 때문에 제안하시고자 이 가점을 받으시고자 하는 계획에 맞게 예산을 계획해 주셔야 하므로 이 매칭 비율이 본인의 기간이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확인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가점 증빙 자료는 별도의 제출 서류가 없지만 예산서로 내용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서의 매크로가 오류가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 PDF로 저장해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큐베이팅 현지 지역 조사 기반 사업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형 사업에만 적용이 되고 최근 3년 이내에 민간협력사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현지 조사를 완료했던 내용을 사업으로 제안한 경우에 가점이 부여가 되고요. 가점 증빙 서류로는 인큐베이팅 현지 지역조사 결과 보고서, 인큐베이팅 시행기간 발급 참여 확인서를 2개 다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제출하시면 가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의하셔야 할 점은 그 인큐베이팅 조사 결과를 제출했는데 인큐베이팅 조사 결과로 조사 결과의 내용을 사업으로 제안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제안한 사업 내용과 인큐베이팅 조사의 사업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가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인큐베이팅 조사 결과로 만든 사업을 이번 공모에 제안하시는 경우에만 가점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하시는 기관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인큐베이팅 실적을 제출하시는 경우에도 가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을 확인해 주시고요. 인큐베이팅 현지 지역조사 결과 보고서를 가점 증빙 자료로 제출하시더라도 저희 필수 서류였던 사전조사 결과 보고서도 같이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하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유의사항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주요 사항들 외에 추가적으로 유의하시면 좋을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올해 공모에서 특히 조금 중요하게 유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면접심사에서, 그러니까 사업이 서면심사에 통과해서 면접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면접심사는 반드시 사업 책임자가 참석하시고 발표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불가피한 사유로 발표자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 핵심 투입 인력이어야 하고 그리고 사유를 명시한 공문을 반드시 적시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공문 제출이 적시에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결격사항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차 제출 서류의 사전 준비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 슬라이드에서 제출 서류는 1차 제출 서류이기 때문에 2차 제출 서류는 면접심사 대상 결과가 발표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출을 해주셔야 하므로 미리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사업은 아까 앞서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심사가 생략되고 코이카 사무소의 현장 점검 결과를 통해서 바로 면접심사로 넘어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가점 사항 중에 파트너 기관 분담금 매칭 비율 완화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장형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은 기본적으로 매칭 비율을 8대2로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4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매칭 비율이 9대1로 완화돼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매칭 비율 완화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슬라이드와 공모 안내서를 참고해 주시고 매칭 비율 9대1 적용을 위해서는 각 경우에 맞는 알맞는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적용이 가능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제출 필요 서류들을 반드시 준비해서 제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컨소시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성기관 중에 하나라도 이 4가지 요건 중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사업 지원인데요. 지속사업은 종료된 혹은 종료 예정인 사업들이 이전 사업과 동일한 사업 수행 기관, 그리고 사업 대상 지역 또는 사업 수혜자, 동일한 사업의 영향,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하는 사업으로 이 종료되는 유형에 따라 그룹 A, B, C로 구분이 됩니다. 그룹 A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2025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을 그룹 A로 분류하고 있고 그룹 B는
사업이 이미 종료되었지만 코이카 종료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그룹 B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룹 C는 사업이 종료되었고 코이카 종료평가까지 완료된 사업을 그룹 C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룹 A와 B는 본제안 전에 사전 수요 제출을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그룹 A 같은 경우에는 사전 수요 제출을 상반기 반기보고에 대체하여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코피스를 통해서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를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해 주셔야 하고, 그룹 B의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사전 수요 제출을 코피스가 아닌 NGO 코웍스 메일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룹 C의 경우에는 사전 수요 제출이 불효하고 바로 본제안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사전 수요 제출이 불효한 그룹 C를 제외하고 그룹 A와 B는 사전 수요와 본제안을 모두 완료해 주셔야만 지속사업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 지속사업 사전 수요 제출 기간은 6월 6일부터 7월 4일까지이고요. 지속사업 본제안은 신규 사업과 마찬가지로 6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코피스 제출 방법은 제안하시고자 하는 사업 유형에 맞게 공모명과 사업 기간, 그리고 프로그램, 지속사업 여부 등을 잘 확인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이 코피스 이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로 올라가게 될 코피스 이용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코웍스 민간협력사업지원센터로 편하게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